그날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허리에는 낡은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에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혹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골목 끝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걸 봤습니다. 본네트가 열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차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소리.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엔진을 고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악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 노인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그 노인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년 전에 저를 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그 시절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올해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덕이고 올해 나이 78입니다. 지금은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리어카 가득 폐지가 쌓입니다. 그걸 고물상에 가져가면 몇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공과금을 내고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가끔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면 서글퍼집니다.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대장간을 운영하셨습니다. 쇠를 달궈서 농기구를 만드시고 망가진 연장을 고치시고 가끔은 자동차 부품도 다루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장간에서 놀았습니다. 쇠 냄새, 불 냄새, 망치 소리.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옆에서 구경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순덕아 이리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쇠가 구부러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저는 눈을 반짝이면서 봤습니다. 신기했거든요. 딱딱한 쇠가 불에 달궈지면 말랑말랑해지고 망치로 두드리면 원하는 모양이 되고 그게 마법 같았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장간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달궈진 쇠를 다루시다가 잘못해서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게 덧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일을 더 열심히 하셨고 저는 대장간을 이어받았습니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대장간을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대장간이냐, 위험하다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장간에서 일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장 고치러 오고 농기구 만들러 오고 심지어 옆 동네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온 신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승용차가 귀했습니다. 마을에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신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겠소? 라고요. 저는 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엔진 부품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간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신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니 대단하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부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큰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여자가 정비소에서 일하는 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정비냐 안 되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써보세요. 못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못해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정비공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밤에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저는 차를 뜯어보고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사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계속 일해라라고요. 정비소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국산차부터 외제차까지 다 다뤘습니다. 특히 외제차 엔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독일차, 미국차, 영국차 다 달랐습니다. 엔진 구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고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저는 귀로 듣기만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으면 아, 저건 뭐가 문제구나라고 바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들리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지도요. 23살이 되던 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태호였습니다. 같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고 성격이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정비를 뭘 안다고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좋아하게 됐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차를 고칠 때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반했어라고요. 저도 태호 씨가 좋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듬직하고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비소 사장님 주례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제 아기. 제가 낳은 아기. 그 조그만 손, 조그만 발.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 씨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울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단칸방에 살았지만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3살이 되던 해에 태호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차가 잘못 굴러서 깔린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엄마 왜 울어? 엄마라고 하는데도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비소를 그만두고 독립했습니다. 작은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간판도 못 달고 그냥 골목 한 구석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으니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났거든요. 저기 가면 여자 정비사가 있는데 실력이 기가 막혀라고요. 특히 외제차 수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에 외제차를 고칠 줄 아는 정비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벤츠, BMW, 아우디 다 고쳤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라면서요. 저는 그냥 좋아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고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강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가 권위적이었습니다. 차가 이상한데 고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살펴봤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정비소에서 못 고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문제를 찾아서 고쳤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오, 다른 데서는 다 포기했는데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저희 정비소 단골이 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장현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가였습니다. 무역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야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장현우는 차를 고치러 오면서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차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마음이 끌렸습니다. 태호 씨가 떠난 뒤로 오랫동안 혼자 지냈거든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장현우가 그런 사람이 돼주는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가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순덕 씨, 나랑 결혼해 주시오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민수한테 새 아버지가 생기는 게 좋을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민수도 내 아들처럼 키우겠소, 걱정 마시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였습니다. 우리는 장현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작은 정비소보다 훨씬 큰 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장현우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하고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차갑고 권위적이 됐습니다. 특히 민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 남편 자식이라서 그런지 민수를 싫어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잘못하면 호되게 혼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현우 씨, 민수는 아직 어려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라고요. 하지만 장현우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시오. 내 집에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요 라면서요. 결혼하고 2년 뒤에 장현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장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장현우가 준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내 아들, 내 후계자라면서요. 하지만 민수한테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수와 준호를 비교하면서 민수를 깎아내렸습니다. 준호는 똑똑한데 민수는 왜 이러냐, 피가 달라서 그런가라면서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런 말을 듣는 건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가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현우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무역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큰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인도 여럿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우는 저를 점점 더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폐지 줍던 집 딸이잖소. 내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 알고 있소? 라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지를 주운 적은 없지만 가난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장현우는 저한테 정비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가 기름때 묻히고 일하면 창피하지 않소. 그만두시오라고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정비 일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현우가 강제로 정비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제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오라면서요.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다 하니까요. 저는 그냥 거칠애용 아내였습니다. 파티에 함께 가서 웃고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 민수는 점점 자랐습니다. 하지만 장현우한테 늘 차별당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음식 다 최고로 누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줬지만 용돈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내가 벌어서 써라. 넌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 돈을 쓰냐라면서요. 민수가 저한테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왜 아저씨가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면서요. 저는 민수를 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현우한테 맞서면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일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가 등록금을 안 내준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남의 자식 대학까지 보내줘야 하냐? 내 엄마가 내라라면서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장현우가 저한테 돈을 따로 안 줬거든요. 생활비는 카드로 쓰게 했는데 그것도 금액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현우한테 사정했습니다. 현우 씨, 제발 민수 대학만 보내주세요.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라고요. 장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로 갚을 건데?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어? 라면서요. 결국 민수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대학 안 가도 돼, 일하면서 살게라고요. 저는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꼴이 됐을까라면서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겠다고요. 엄마,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어. 아저씨 얼굴 보기 싫어. 나 나갈게라고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요. 민수가 떠나는 날 저는 민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라면서요. 민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라고요. 민수가 떠난 뒤로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 큰 저택에서 혼자. 장현우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요. 한편 준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장현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사가 됐고 나중에는 부사장이 됐습니다. 장현우는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아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어라면서요.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장현우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살기 싫소, 이혼합시다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소. 그냥 실증 났소.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생겼소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실증이 났다고? 더 젊은 여자가 생겼다고? 장현우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혼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재산 분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현우가 미리 다 빼돌려놨거든요.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했지만 민수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저까지 가면 민수한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조그만 반지하방을 얻었습니다. 월세가 싼 곳이었는데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50살 넘은 여자를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비 일을 하고 싶었지만 25년이나 손을 놨더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비소들이 저를 안 받아줬습니다. 할머니, 이 일은 힘들어요. 다른 거 찾아보세요 라면서요. 결국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폐지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때 재벌 아내였던 사람이 폐지를 줍다니.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창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으면서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75이 됐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세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낡으면 바꿔야 하니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한때 최고의 정비사였고 재벌 아내였다는 걸요. 저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니까요. 민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기술을 배워서요. 민수가 가끔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살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너 결혼해서 잘 사는데 내가 가면 방해가 돼. 나는 여기서 괜찮아라고요. 사실은 민수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민수 아내한테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다는 거 알려지면 민수가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니니까 리어카가 반쯤 찼습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 큰 길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걸 봤습니다. 벤츠였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본네트가 열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전화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뭐? 견인차가 1시간 걸린다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회장님 약속이 있단 말이야. 라면서요. 저는 무심코 그 차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오래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소리.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손 놨어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세우고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비켜요 라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고쳐줄까? 라고요. 젊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할머니가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벤츠를 고친다고요? 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엔진을 살펴봤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품을 만져봤습니다. 문제가 뭔지 바로 알았습니다. 연료 펌프 쪽 연결 부위가 느슨해진 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습관이었거든요. 3분 만에 고쳤습니다. 엔진을 걸어봤습니다.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정상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입을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면서요. 저는 그냥 오래 했거든이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차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80줄은 돼 보였습니다. 그 노인이 저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그 노인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많이 늙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현우. 50년 전에 저를 버린 그 남자. 2년 전에 저를 쫓아낸 그 남자. 장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순덕이. 당신이야?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장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이 꼴로. 라면서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대가 탄 손,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구부러진 허리.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 장현우 얼굴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놀라움, 당혹함, 그리고 죄책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폐지를 더 주어야 했으니까요. 장현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순덕아, 잠깐만 가지마. 라고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은 저한테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제 일, 제 꿈, 제 아들의 미래. 그리고 25년 전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현우를 다시 보니까 지난 세월이 다 떠올랐습니다.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일, 분했던 일. 다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왜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갔을까? 왜 진작 떠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날 벤츠 옆에 있던 그 비서였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볼 일 없어 가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꼭 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라면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갔습니다. 뭔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장현우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 저택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저택은 예전보다 더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장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못 짚을 만큼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장현우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앉아라라고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야? 라고요. 장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미안하다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 25년 만에 그 말 하려고 불렀어? 라고요. 장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 아들한테도 잘못했고 너를 버린 것도 잘못이었어. 다 알아라고요. 저는 알면 뭐해 이제 와서라고 말했습니다. 장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 얼마 안 남았어라고 했습니다. 암이야 말기야 몇 달 못 산대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암? 말기? 장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한테 속죄하고 싶었어. 내가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싶어라고요. 저는 필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내 돈 필요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래라고요. 장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내한테 줄 게 있어. 들어봐라고 했습니다. 장현우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현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 기술을 보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습니다. 제가 정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저희 정비소에 온 거였습니다. 저랑 결혼한 것도 계획이었습니다. 제 기술을 이용하려고요. 장현우 회사가 초창기에 외제차 수입업을 했거든요. 외제차를 수입해서 파는데 정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외제차 정비를 잘하니까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장현우가 저한테 외제차 정비 매뉴얼을 만들게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담아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장현우가 자기 회사 정비사들한테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됐으니까 집에서 쉬어라라고 했습니다. 제 기술만 빼먹고 저를 집에 가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내 회사가 이렇게 큰 건 다 내 덕분이야. 내 기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그걸 이제서야 인정해라고요. 저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물었습니다.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한테 주고 싶어. 준호한테가 아니라 내한테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준호는? 내 아들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장현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날 배신했어라고요. 장현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장현우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장현우가 암에 걸린 걸 알고 나서 이사회를 조종해서 장현우를 회장직에서 쫓아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장현우 재산도 미리 빼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장현우가 그걸 알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민수한테 했던 짓이 돌아온 거지라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우가 말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유언장을 다시 쓸 거야. 재산 대부분을 내한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할 거야. 준호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고요. 저는 필요 없어. 내 돈 안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우가 사정했습니다. 제발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내 아들 민수한테라도 줘. 내가 민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 라면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고생하면서 사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장현우가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장현우 재산의 70%를 저한테 주고 3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장현우도 사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봉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장현우가 죽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습니다. 50년 전에 저를 이용한 사람, 25년 전에 저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준호가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저 여자한테 재산이 가? 아버지가 정신이 나간 거야. 라면서요. 준호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를 상대로요. 저는 걱정했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을 빼앗았다. 저 여자는 폐지 줍는 거지다라면서요.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창피했지만 버텼습니다. 재판이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폐지를 주었습니다. 재산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요.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재벌 재산을 받는데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라면서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저의 승리였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준호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준호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게 들통났다고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구속됐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여러 가지 제목으로요. 장현우가 죽고 나서 회사를 제대로 관리 못했더니 비리가 다 드러난 거였습니다. 준호는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장현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라면서요. 저는 다 설명해 줬습니다. 장현우 이야기, 유언장 이야기, 재판 이야기.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면서요. 저도 민수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순덕 기술재단이라고요. 가난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재단.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 제가 평생 갖고 있던 기술을 후세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민수 정비소도 크게 키웠습니다. 직원도 여러 뽑고 체인점도 냈습니다. 민수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같이 삽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매일 손주들하고 놀면서 지냅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 정비소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 장현우한테 당하던 힘든 시절, 폐지를 줍던 힘든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나쁜 사람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장현우는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었고 준호는 감옥에 갔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버렸던 사람들이 다 벌을 받은 거였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바로 벌 받지 않아도 언젠가는 받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세요. 저도 2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께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